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필평가를 대비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와 학습지를 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교과서 10쪽을 펴보세요. 대단원 1단원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배웠고,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12쪽 넘어갑니다. 교과서 12쪽과 13쪽은 작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로 학습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4쪽에 넌 바보다 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이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자인 나가 너를 관찰하고 바보라고 하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시면 나가 너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랬을 때 너는 굉장히 생활 태도가 발랐고 규칙도 잘 지키고 착하고 순수했고 정이 많고 세심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에게 뭐라고 했느냐? 바로 바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연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닌다. 좋은데 바보라고 표현한 걸 보니 진짜 바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뭔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런 표현 방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반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에서 반어의 개념과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6쪽, 17쪽은 앞서 배운 넌 바보다라는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자, 1번은 시의 화자인 나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해보는 활동이었죠. 그 다음에 2번은 반어와 그 효과를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3번은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활동이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모방시를 직접 쓰는 활동인데 이건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교과서 18쪽 5번은 조선 후기 사설 시조를 읽고 이제 풍자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하는 활동인데 당연히 작품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누구를 비판했고 어떤 사회를 비판했는지 그리고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넌 바보다는 20쪽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21쪽부터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단원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쪽, 27쪽은 작품 들어가기 전에 문학적 표현의 효과에 관해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냥 쑥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28쪽 나의 모국어는 침묵. 이 작품은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쓴 수필이었죠. 제목부터 독특합니다. 자, 모국어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침묵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말이 안 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뭐였습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었죠. 자, 내용을 보시면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글쓴이는 인디언 축제 가죠, 그죠?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 특별한 일은 뭐였습니까? 인디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어땠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침묵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내용이 바로 처음 부분이었죠. 자,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이었죠. 그들의 어떤 전통인 것을 알게 되었고, 침묵이 가장 훌륭한 의사소통이다라는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좀 그게 부러워서 이제 글쓴이는 그 침묵하는 그런 모습을, 인디언들의 모습을 흉내를 많이 냈었는데 더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그죠? 그때 또 알게 되죠. 침묵은 단순히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는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살았던 자신의 언어 생활을 반성을 하는 것으로 이제 중간 부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라쿠타족 인디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를 더 잘 느낄 수 있고, 침묵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해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교과서 31쪽을 보겠습니다. 31쪽의 1번은 작품에 나타나는 글쓴이의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깨달음을 정리해 보면서 침묵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교과서, 그리고 2번은 글에 쓰인 역설적인 그런 표현과 그 효과를 파악해 보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다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교과서 33쪽은 역설 표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인데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의 모국어는 침묵 단원 시험 범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56쪽, 157쪽은 같은 상황이나 같은 대상이라도 화자에 따라 분위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58쪽 귀뚜라미. 귀뚜라미는 여름보다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곤충이다 라는 그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는 화자를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로 설정을 해서 화자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을 그린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총 3연으로 구성되어 있죠. 1연에서는 높은 가지에 살면서 큰 소리를 내는 매미 하고는 또 대조적인 상황이죠. 그 시적 화자가 귀뚜라미였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는 매미와는 다르게 약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연에서는 화자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차가운 바닥, 그리고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숨 막히다, 다 어때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의문형의 이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의 마음을 하나 울릴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언젠가는 울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그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는데, 자,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바로 언제입니까? 여름이죠. 여름이니까 귀뚜라미가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름이니까 매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하지만 그 여름이 없어지고 가을이 오면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매미와 귀뚜라미 대조적이죠. 자, 그 다음에 여름과 가을 대조적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울음과 노래. 이것도 울음 같은 경우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그냥 소리일 뿐이고, 노래는 이제 가을이 왔을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마찬가지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60쪽
1번, 이 1번 같은 경우는 말하는 이인 화자, 나를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활동입니다. 여기 보면 화자가 누구인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시어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 161쪽에 있는 2번 문제는 귀뚜라미와 같은 사람을 떠올려보고 이제 모방시를 한번 써보자 하는 그런 활동인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귀뚜라미 단원 시험 범위입니다. 교과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나누어 준 학습지 다 가지고 계시죠? 큰 1단원 학습지가 1쪽부터 9쪽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4단원 귀뚜라미 이 부분은 1쪽부터 3쪽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쪽의 학습지가 있지요. 그죠? 빠짐없이 꼼꼼하게 교과서만큼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